자, 2교시입니다. 2교시. 이 128쪽에 보면 이제 물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권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물권에서 이제 8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물권 총론 파트에서 제1장에서 이제 2문제가 나와요. 2문제. 근데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물권 강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지만 총론 보는 게 편한데요. 그래도 순서상 일단 한번 물권 총론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물권법 총론은요, 물권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내용임들입니다. 129쪽에 보면 제2절 물권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185조 요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표해 놓으세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185조 물권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따르는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물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물권은요, 물권은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배권을 말하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거나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겨준 그 법률에서 만들거나 관습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당사자가요 계약을 통해 가지고 너하고 나 사이에서 A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자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은 누가 만드냐? 국가가 만드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이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물건은 법이 만든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법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명령, 규칙, 조약, 조례는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습법은 요거는 우리가 만든 건데요. 이 관습법은 판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을 때 관습법으로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습법상의 물권은 뭐가 있느냐? 불광동이 아니고 분관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관동. 우리가 관습법상의 제도는 양관사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동산 양도담보가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고, 사실혼 제도가 있고, 명인 방법이 있고, 분묘기지권이 있는데요. 요 5가지는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이 되는 거죠. 관습법. 이 관습법 가운데서 물권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동산 양도담보입니다. 요 3가지가 관습법상의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 양도, 담보. 이렇게 글자만 따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불광동이 아니고 분관동, 요 3가지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물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관습법을 통해서도 물권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요것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법상 물권 해가지고 박스 들어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물권은 그러면 국가가 정해주고 법이 정해준다고 하는데,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을 갖다 인정하는데, 그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법상 물권은 모두 몇 가지가 있냐. 이게 바로 민법상 물권 8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서 만들어 놓은 물권은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전에 들어가 있는 물권은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고, 이 8가지 말고 당사자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물권 8가지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권. 자, 점유라는 글자가 나오죠.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 점유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 점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민법을 갖다 공부하니까 앞으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갖다가 현재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 갖다 우리가 소지 그러죠.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소지 상태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에다가 카메라를 딱 걸고 가고 있다. 카메라를 딱 목에다가 걸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라고 하는 놈이 저쪽에서 뛰어와가지고 그 갑을 갖다가 두들겨 패면서 야 이건 내 거야. 강제로 빼앗아가게 되면은요, 힘 약한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직접 보호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그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걸 우리는 점유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점유권은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법질서 유지, 사회질서 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점유권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가 두들겨 팬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가게 되면 힘 약한 사람은 절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점유권으로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지게 된 원인을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기본이 되는 원인 되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본권 그래요. 본권. 그래서 이 본권은요, 물권 아닙니다. 본권은 물권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상태의 원인 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의 기본이 되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본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권 그러는데요. 이 본권은 가지고 있는 점유, 요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되는 권리죠. 원인 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사서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빌려서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돈 받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되는 권리에 따르는 본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맞으라고 내는 모의고사 문제는요, 소유권은 본권이 아니다, 제한물권은 본권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막 내버려요. 이게 바로 개념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본권은요, 이거는 다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한물권이 있어요.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제한물권이 있는데요. 소유권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 물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현재 존재해야 돼요. 현재 존재하는 것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미래의 물건이라든가 장래의 물건은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은 아파트를 갖다가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이 되는데요, 아파트를 딱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넘겨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등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은 제일 중요한 게요, 현재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죠.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점이죠. 채권은요, 매매 계약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 채권 계약은요, 없는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물건,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의 대상은 무조건 현재 존재할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요, 장래의 물건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소유권은요, 세 가지 권능을 갖고 있죠. 권리의 기능을 갖다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갖고 있으면 어떤 기능을 행사할 수 있냐, 권리의 기능, 줄여서 권능이라고 하고, 소유권은요, 가장 완벽한 물권이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권능은 세 가지가 있죠. 사용, 수익, 처분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완벽한 물권 또는 완전한 물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할 수가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카메라를 딱 사용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앨범 만들게 되면 사용하는 거고요. 카메라를 딱 빌려주고 사용료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수익을 얻는 거고요. 카메라를 따가 팔아버렸다, 아니면 증여를 했다 그러면 처분하는 거죠.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가장 완벽한 물권이 되는 겁니다. 완전 물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 있는데, 요 기능 가운데 일정 부분을 갖다가 못 쓰는 게 있죠. 그걸 우리는 제한 물권 그러는 거예요. 제한 물권. 그래서 이 제한 물권은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사용하고 수익은 가능하지만 처분을 원칙적으로 못하는 게 있죠. 사용하고 수익은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신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분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처분을 못하는 제한 물권, 요걸 갖다 우리는 사용 수익 물권 그러면 너무 기니까 요걸 떼버린다 그랬죠. 요걸 떼버리고 용익 물권 그러는 거예요. 용익 물권. 그래서 용익 물권은 사용 수익 두 가지 기능은 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 경매는 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세권은요,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은요, 다시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지상권. 그 다음에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지지전 그러는 거죠. 지지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걸 갖다 우리는 용익물권으로서 김치전도 아니고 해물포전도 아니니까 지지전 해가지고 빈대떡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지전이 있는 거예요. 지지전. 자, 그러면 여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땅지자를 쓰는 거죠. 땅지자. 땅지자를 썼으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역시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또는 건물이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세권은요, 이거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따라서 전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은요, 처분만 할 수 있는 거죠. 처분만 할 수 있으니까 뭘 못한다? 사용 수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간단하게 주잖아요.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는 자기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다가 등기해놓고 돈 못 갚으면 그놈의 그 물건을 경매하겠습니다. 등기에다가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등기만 갖고 있지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유치권자도 사용수익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 물권은요, 돈 받을 걸 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걸 경매.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못한다. 그럼 이런 담보 물권은 뭐가 있느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권. 자, 그래서 이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라고 하는 게 요게 바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 자,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요건 우리가 법정담보물권 그래요. 법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이란 얘기는요, 당사자가 계약서에다가 약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 규정에 의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돈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물건을 못 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계약서에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저당권하고 질권은요, 이거는 약정담보물권이에요. 약정담보. 약정담보니까 계약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돈 빌려주고 빌려 쓰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요,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저당권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갖다 빌려서 갚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동산을 갖다가 경매할 수 있도록 동산 자체를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서에다가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이 급해. 얼마나 쓰시려고? 1억이요.
그래, 알았어. 1억을 냈다 그럼 내가 빌려줄게. 대신 1억 원 갚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요 건물에다가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저당권 표시할 테니까 변제기 날짜가 되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내 갖고 있는 건물에다가 경매해가지고 당신 돈 빼가세요. 알았어? 그렇게 합시다. 이건 약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하겠습니다. 특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가 반드시 존재할 때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받을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권리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요, 모든 권리가 아니에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그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가운데에서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권리가 아니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당사자 계약만 가지고 성립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등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자가요, 그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등기에 표시가 됐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전세보증금, 전세금도 표시가 됐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됐으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할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하는 것이 저당권인데 예외적으로 권리 가운데서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권리가 아니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요 두 개의 권리예요. 두 개의 권리.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약정담보물권에서 이제 질권이 있죠. 이건 이제 적은 돈 빌리는 거죠. 적은 돈. 100만 원 빌려줘. 200만 원만 빌려줘. 30만 원만 빌려줘. 그래가지고 흔히 전당포 찾아가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동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동산질권. 그 다음에요, 지상권, 전세권 말고 기타 재산적 권리 있죠. 특허를 맡겨놓을게. 내가 정기예금 채권을 맡겨놓을게. 돈을 갖다가 300만 원 빌려서 갚지 못하면 내 거 특허 네가 팔아서 돈 빼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정기예금 채권 증서에서 네가 돈 빼가. 이렇게 담보로 정하는 걸 갖다 우리는 권리질권, 그런 거야, 권리질권. 그래서 적은 돈을 갖다 빌렸을 때에는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기타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질권은요,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 어쨌든 뭐 우리가요, 물건이 이렇게 민법에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 물건은요 항상 머릿속에다가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은 소유자니까 갖고 있는 거야. 용의권자로서 갖고 있는 거야. 담보권자로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 되는 걸 때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에는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완전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 처분에서 일정 부분을 다 제한받는 제한 물권으로서 용의물권, 지지전하고 담보물권에서 유저질이 있다. 그래서 유저질은 넌 나쁜 놈이야 이거 그랬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욕하죠. 이 나쁜 놈아. 자, 그래서 유저질 해가지고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용의물권은 빈대떡이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나쁜 놈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30쪽에 보면 제3절 물권적 청구권, 여긴 개념만 보면 돼요. 개념만.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토지를 갖다 경계로 해가지고요, 갑이 이렇게 건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갑은 땅도 갖고 있고 자기의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축대를 갖다 쌓아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 짓고 있어요. 건물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큰 건물에다가 을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여기 간판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어느 여름에 태풍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때 그 바람을 딱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간판이 갑의 지붕 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갑의 지붕 위로.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는 거, 요 바람이 예상하지 못한 강풍이 돼가지고요, 요 간판이 갑의 지붕 위로 날아와가지고 갑의 지붕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이게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 물건, 소유권 방해가 있게 되겠죠. 또는 임차인으로서 갖고 있을 때 점유권 방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방해가 있으니까 치워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지붕이 망가져가지고 누수가 된다, 아니면 지붕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이 되죠. 그럼 이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은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태풍 곰파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풍속이 뭐 초속 뭐 100m가 돼가지고 전신주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옆 아파트에서 그 판넬이 떨어져가지고 옆 아파트 입주민 건물을 갖다가 망가뜨려가지고 입주민한테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그랬더니 입주민이 와가지고 옆 아파트에서 날라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손해가 발생이 됐다. 이랬을 때 소장님 당연히 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랬더니 소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줘야 돼요. 이건 원칙적으로 배상 청구 못하는 거예요. 왜?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또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를 물어내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피해를 갖다가 저지른 원인 제공자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천재지변에 의한 거니까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고의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요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때 요 건물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판의 관리를 평상시 안 했어요. 해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기 건물에 간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거 떨어질 것 같더라. 평상시에 계속 그 간판을 갖다가 관리를 갖다 잘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던 중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있죠. 고의과실이 존재했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간판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태풍엔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이면 이때는요, 태풍이 잘못한 것이지 건물주 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태풍에 의해 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간판이 떨어지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의과실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 떨어진 간판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 저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요, 간판을 갖다가 평상시 제대로 관리해가지고요, 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태풍에 의해 가지고 간판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을 잘못 없죠. 그때는 간판 치워달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에 대한 권리에 방해가 있으면은요, 당연히 내가 이걸 갖다가 사용 또는 수익 또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방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치워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 침해자, 원인 제공자, 요 방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고의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하는 게 가능하지만 고의 과실이 없을 땐 치워달라고만 말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은 방해받지 않을 지배권인데요, 방해가 있다 그러면 요 방해를 갖다가 치워달라고 물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물권적 청구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거기 도표에 보게 되면 점유권 하나만 기울여 놓으세요. 점유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가요,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빼앗겼다. 전부 다 빼앗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되돌려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를 방해받고 있다 그러면 치워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요,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냐? 자, 여기 축대를 갖다 이렇게 경계로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축대가요,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배가 불룩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무너질 위험을 갖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불안하겠죠. 아,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요때 지금 현재 무너져가지고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장래에 방해할 염려라든가 우려가 있을 때는요, 예방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 청구.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현실적 침해가 없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방해가 있거나 현재의 침탈이 있거나 전부 다 빼앗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표에 보면 가운데 점유권, 반환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방해 제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예방 또는 담보 제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됐어요? 전부 다 빼앗기면 반환 청구, 일부를 갖다가 방해받으면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 개념만 일단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31쪽에 보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사고팔 수 있죠.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이 있게 되면 금년도 나온 게 바로 나와 있죠. 거기에 중간에 부동산 물권의 변동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게 바로 금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 갖고 있어요. 을이라고 한 사람하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5억 원에 사고 판다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금 5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돈 다 주게 되면 이때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 다 줬으니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한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건물 사고 팔겠다 해가지고 5억 원을 했다가 주면 내가 팔게요. 알았어요. 내가 살게요. 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나눠가지고 5억을 지급을 했어요. 매수인이 돈 다 주게 되면 매도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이 완납이 돼버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은요, 법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건 법률행위라고 부릅니까? 법규정이라고 부릅니까? 법률행위.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매매라고 하는 법률 행위로서 소유권 변동이 있게 되면은요, 두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든가 국가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게 공시의 원칙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된다? 등기.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갖고 와야 됩니다. 등기를 갖고 오지 않으면 매도인에 대해서도 소유권 주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해서도 소유권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한 의사표시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요 건물에 대한 등기를 했다가 이렇게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 땅에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건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요.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을 갖다 이렇게 딱 지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미등기 무허가 상태에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상태. 자, 갑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미등기 무허가 상태에 있으면 갑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건물의 신축은 법 규제한 거니까 보존 등기할 필요가 없이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 짓게 되면은요, 미등기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보존 등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보존 등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는데요.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제일 먼저 딱 한 번 하는 게 보존 등기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넘겨받는 거니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자, 자기 땅에다 건물 줬으니까 뭐가 된다?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할 필요가 없이 건물은 뭐만 갖추면 된다 그랬어요? 기둥, 지붕, 벽. 기둥, 지붕, 벽. 세 가지 다 갖췄으니까 이 사람이 원시 취득한 겁니다. 근데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요걸 따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장님, 내가 그 땅하고 건물하고 다 살게 해가지고 일괄 매매를 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일괄 매매를 해요. 돈 다 줬어요. 돈 다 주고 그 다음에요, 토지를 냈다가 넘겨받아서 토지 등기 갖고 왔습니다. 등기 갖고 왔어요. 근데요, 이 건물은 지금 이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 갖고 왔습니다.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요 매수인은요, 돈 다 주고 토지 등기를 딱 갖고 오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요 미등기 무허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몰라. 순간 딴 데 갔다 와가지고 내가 잘 못 들었어. 다시.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 건물 갖고 있는데요. 건물에다 건축을 해가지고 기둥, 지붕, 벽을 다 갖춰가지고 이 사람이 원시취득 소유자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 다 갖고 있는데요. 이걸 을이라고 한 사람이 사장님이 그 땅하고 사장님이 건축한 거 그 건물 마음에 드니까 내가 다 살게 해가지고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고 다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이걸 다 일괄 매매를 해가지고 돈 다 주고 토지는 등기를 갖췄는데요.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지금 미등기 무허가 상태에 있어가지고 등기를 못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요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하고 건물 전부 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건물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까? 취득할 것 같다. 못한다. 뭔지 모르겠다. 이거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딱 양수한 자는 대금 지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갖추지 않은 이상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따라서 이때는 관습법상의 소유권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뭐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시. 자, 그래서 같이 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거듭 드리지만 매매라고 하는 거죠. 매매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니까 법률행위 한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한 건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된다? 등기를 갖고 와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31쪽 중간에 부동산 물권의 변동 양괄호 1번에 보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된다? 등기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 186조 조문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상실 취득상실을 했다고 우리는 줄여가지고 득실 변경이에요.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금년도에 나온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조문만 보시면 돼요. 187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취득상실 변동이 되는 거예요. 상속, 공용징수. 자, 공용징수는요, 수용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행정법상의 공용징수는 우리는 수용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결, 여기 판결은요, 법원의 판사가 땅땅땅 두들겨서 결정하는 판결을 말하는데요. 모든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죠. 그 다음에 경매. 이 경매는요, 국가가 진행하는 공매라든가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 공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진행하는 경매가 아니에요. 따라서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용이 있었거나 법원의 형성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의한 공경매가 있었을 때는 이거는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이 그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단서가 나와 있죠. 등기를 갖다가 갖추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를 갖다가 갖춰서 처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요, 공용징수가 있었을 때, 공용징수, 수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법원에 의한 판결인데, 이때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일 때, 그 다음에요, 법원에 의한 공경매,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이죠. 기타 법에 의한 거, 법.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상속을 갖다가 볼게요. 상속.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거주하는데요. 아버지가 건물도 갖고 있고 동산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이렇게 거주합니다. 근데요, 이때 갑 아버지한테는요, 미혼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미혼인 아들. 아들이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서울에서. 근데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요, 4월 21일 오후 3시에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이 됐습니다. 사망. 그래가지고 이때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갔어요. 연락이 가가지고 아들이 놀래가지고 부산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요, 장례를 했다 치르고 바쁜 일 했다가 정리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5월 31일 날 이렇게 을 이름으로 등기를 갖다가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갖다가 받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상속인 그러고요.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피상속인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살아있는 상속인이 상속인 이름으로서 등기 갖췄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면 심장 정지가 되자마자 취득입니까? 심장 정지가 되자마자 자동 취득이에요. 그래서 상속에 의한 것은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된 등기를 했다가 변동시켰을 때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있었을 때, 사망은 심장 정지죠. 심장 정지가 되었을 때 을이라고 하는 상속인으로 변경 등기할 필요 없이 자동 취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상속인 이름으로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무권리자죠. 권리 무능력자. 돌아가신 분은요, 권리 무능력자가 됐으니까요, 가족법상의 권리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적 권리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상속이 되고, 자, 혼인관계는 해소가 되는데,
재산은 상속이 되죠. 근데요, 요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요 사람은 권리 무능력자. 그 다음에 요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5월 31일 날 변경 등기가 됐고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요때 소유권 취득한다면 요때는 공백기가 생겨요. 공백기. 그러니까 요 물건은요, 소유자가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가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은 그걸 갖다가,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면 점유자가 취득합니까? 국가가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이게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무주의 부동산이 됐으니까 국가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돼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방지할 목적으로 요 187조 규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있었을 때는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심장 정지가 됐을 때 자동 취득이 되는 것이지, 이걸 인도를 받았거나 등기 갖췄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요때 요 상속인이 요 건물을 갖다가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상속인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갖춰서 처분하는 거야. 등기 갖춰서.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라든가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걸 갖다가요, 자기 이름, 상속인으로 등기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 아버지 이름으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A라고 한 사람한테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장례까지 끝나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변경 등기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팔아버렸어요. 요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분명히 상속이 있었을 때 소유권 취득은 이 돌아가신 분은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이고, 요 사람은 자동 취득이 되는데요, 요 사람 상속인이 요 상속받은 부동산 갖다가 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 갖춰서 처분하라고 돼 있죠. 근데 그거 법을 갖다 지키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요거 유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가져갈 사람한테 가져갔고, 그 원했던 사람한테 팔려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 넘겨주고 세금만 걷어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만. 그래서 등기 갖춰서 처분하라고 되어 있지만 요걸 갖다가 위반해서 피상속인 이름으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세금만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때 요 매매 행위는 유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금년도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금년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금년도 전에. 자, 그래서 상속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죠. 수용.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이걸 갖다가 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 혼자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국가가 가져갈 테니까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따르는 공용징수, 행정법은 공용징수라고 하지만 민법은 보통 수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토지를 딱 수용하게 되면 국가가요, 일반 국민의 재산을 갖다 그대로 강탈합니까? 아니면 보상금 지급해야 됩니까? 보상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상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의가 끝나서 보상금을 갖다 지급하게 되면 협의가 개시가 된, 합의가 있던 때로 소급해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고, 갑이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무조건 국가가 소유권 취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했다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이 끝나면은요, 보상금 지급된 때가 아니고 합의가 있던 때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 다음에 판결이 있어요. 판결. 자, 판결은요, 이행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 매도인이 있어요. 매도인 갑이 토지를 갖다가 팔았는데 매수인한테 돈 다 받았어요. 근데 돈 다 받았는데 그놈이 등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매수인이 열받았겠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판사님, 나는 저 인간한테 돈 다 줬는데 저 사람이 등기 안 줍니다. 그래서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가지고 판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도인이 돈은 다 받아놓고 등기를 안 주는 거예요. 빨리 등기 줘! 이전 등기를 갖다가 명하는 판결이 있게 되면 그건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권리 존재 부존재 확인 판결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등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떠한 판결이냐? 그래서 이행 판결도 아니고 권리 존재 부존재,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확인 판결도 아니고 무조건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자, 그래서 형성 판결이 뭐냐? 어려운 것 같지만요, 형성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안 받아줘요. 아니, 제한 능력자가 저질렀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인데요. 차고 사기 강박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가지고 차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강박당했습니다.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나는 계약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취소 판결. 취소는 뭐예요? 형성권이죠. 그 취소권 행사라든가 계약의 해제권이라든가 해제를 구합니다. 취소를 구합니다. 이 판결을 했다 그러면 형성 판결. 그러니까 야 취소해. 법원이 야 너 사기쳤잖아. 저 사람 요건 갖춰서 차고 취소가 가능해. 해가지고 그 취소했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취소 요걸다가 받아들이는 요 형성 판결이 있게 되면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자동 복귀죠.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 있게 되면 요거는 등기를 했다가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 변동이 되는 거야. 변동.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 규정이 있는데요. 기타 법 규정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매. 자 공경매 경매 하나 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있고 돈을 갖다가 빌렸습니다. 을 채권자입니다. 돈을 갖다가 2억을 갖다가 빌려주고 1년 있다 갚기로 했는데요. 돈을 갚지를 않았어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요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됐고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요걸 갖다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락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요때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요 낙찰을 받은 경락에는요 요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 등기 갖췄을 때 소유권 변동되는 게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경락대금 완납시. 그래서 그 자신이 써낸 그 경락대금을 다가 완납을 해버리게 되면 요 채무자 경매당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로 변경 등기할 필요 없이 자동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요건 기본이기 때문에 맞으라고 하는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라든가 그다음에 법원의 형성 판결이라든가 공경매라든가 지금 보신 것처럼 기타 법 규정에 의한 것은 이거는 등기를 따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동산 물권의 변동해 가지고 양과로 2번에 보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동산 선취득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자 동산 선의취득입니다. 동산 선의취득. 부동산을 갖다가 선의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동산 선의취득입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선의취득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선의취득 안 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 소유자입니다. 카메라 소유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카메라를 갖다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는 계약도 우리는 대차계약 그러죠. 빌려주고 빌려 쓰는 대차계약. 돈 받으면 임대차,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라 그랬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주 소유자, 을이라고 한 사람이 빌려 쓴 사람 차주. 자, 요 사람이 갑 친구한테 찾아가지고 카메라를 갖다 좀 써야 되니까 빌려줘. 그랬더니 알았어, 공짜로 빌려줄게 해가지고 사용대차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요때 빌려 쓴 요 차주는요, 카메라를 넘겨받습니다. 카메라 딱 넘겨받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를 합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없죠. 소유권에 관해서는 권리가 없으니까 무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무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권은 같지만 소유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요걸 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을 딱 보니까 야 카메라 너 그거 어디서 났냐. 굉장히 그거 멋진 카메라인데 그랬더니 얘가 허언증이 있어요. 허언증. 거짓말 뻥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그랬더니 그래 나 그 카메라 너한테 돈 주고 사고 싶은데 팔 테냐 그랬더니 내 거라고 했으니까 돈 많이 주면 팔게라고 거짓말을 또 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요때 요 병이라고 하는 요 넘겨받은 양수인이 넘겨준 놈 양도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즉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자들을 따르는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양도인은 무권리자로서 점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놈은요, 자신이 소유권이라든가 권리가 없다는 무권리자로서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가 아닌지 권리인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요놈은요, 빌렸으니까 자기가 소유권 없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악의자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죠. 해가지고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기 매매 이렇게 되는데요. 요걸 또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반드시 유효한 거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유효한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유효한 거래 관계. 거래 관계를 또 우리가 법률행위 이루죠. 그래서 여기 병이라고 하는 요 양수인은요, 4가지 요건으로서 평온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에 선의이고 무가 실렀어. 그 동산 자체를 인도받으면 넘겨받으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따가 즉시 취득할 수 있다. 요걸 갖다 우리는 동산 선의 취득 그런 거. 뼈대만 일단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의 소유자, 을이라고 한 사람이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딱 빌렸다. 빌린 놈 차주는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 무권리자지만 카메라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소유자가 맞겠지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사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인 무권리자로부터 그 무권리자가 갖고 있는 점유를 믿고 유효한 거래 관계를 따라 저지르게 되면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이고 무과실로서 동산을 넘겨받으면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동산 선의 취득 제도입니다. 요 내용은 여기 뼈대까지만 기억하시고 특별한 거 예외적인 건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뼈대도 모르는데 뭐 예외 갖다 붙이면 머리만 아프게. 자, 그래서 반드시 유효한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효라든가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요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계약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의 취득 안 된다. 여기 평온 이렇게 나오죠. 평온은 뭐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서 강제로 폭력을 떠들러가지고 두들겨 팬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자발적으로 넘겨받고 자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평온한. 그 다음에 공연은 뭐요? 숨기지 않고. 그 다음에요, 선의는 뭐요?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 무권리자, 소유권이 없다는 걸 모를 것. 그 다음에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받으면 요때는 내 거야! 라고 카메라 소유권을 바로 그 즉시 주장할 수 있는 게 동산의 선의 취득입니다. 도품 유실물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 물권의 소멸도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135쪽에 보면 이제 8가지 물권을 갖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8가지 물권을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지만 물권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